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방식을 회피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평양을 횡단한 60살의 의사, 로버트 박사,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를 끝내 만류할 수 없었던 그의 딸, 저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33살의 여성 사라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에서 콘텐츠 디렉터로 재직하며 패션 및 뷰티 브랜드를 주 고객사로 두고 캠페인 기획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긴장감 넘치는 도시 생활이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영위하던 중 지난 겨울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인 로버트 박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라스베이거스 인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병원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는 환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 인격자이며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임감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5년 전 만성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악화라고만 생각했으나 병원에서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신의 결정을 강하게 고수하셨습니다. 자신의 내일과 삶의 연속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투석 치료를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정해진 시간에 투석센터에 가서 수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하며 시술 후에는 기력이 소진되어 일상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인 진료는 물론 환자들과의 교류가 제한되고 평생 지켜온 자신의 일상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이 결정에 대해 깊이 상심했지만 의료 분야에 누구보다 정통한 아버지의 선택이었기에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수많은 의학 논문을 탐독하며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올해 초 아버지는 저에게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에 갈 것이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는 순간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클리닉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겠다는 말씀에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저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솔직히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의 의료기술을 신뢰하는지 깊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러한 문화 현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일본까지 다녀왔고 다른 친구는 특정 한국 드라마에 심취하여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친구는 한국 화장품 리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뷰티 블로거가 되겠다고 밤샘 편집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늘 멀리서 관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낯선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으며 특히 조병수라는 특정 의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 의사의 논문을 모두 숙독했으며 이 시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치료가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발동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의 남은 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한 달간의 휴직을 신청하고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무척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이것만은 꼭 시도해봐야 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국으로 향하는 60살의 의사,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지켜보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첫발을 디디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방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단지 또 다른 외국에 왔다는 정도의 막연한 느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공항을 벗어나기도 전에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도착 직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사람들의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었고 공항 시설의 청결함과 효율적인 시스템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는 정말 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공항에서 강남에 위치한 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대중교통의 정확성과 편리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각에 정확히 도착했고 탑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좌석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적인 용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았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일반적인 개인 병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체계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접수처의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응대했으며 안내는 매우 친절하고 정확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박사님도 병원 내부를 둘러보신 후 이곳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며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조병수 박사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저는 그분이 혹시 차갑거나 무뚝뚝한 분일까봐 잠시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박사님은 저희에게 무척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치료 계획을 차분하면서도 강한 확신에 찬 어조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마치 학구열 넘치는 제자처럼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 아버지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지방이 확보되어야 했기에 체중을 증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식단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지방을 늘릴 수 있도록 고칼로리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로버트 박사님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에 깊이 매료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병원 근처에 아담한 가정식 식당을 찾았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은 송을시로 쓰여 있었고 가게 내부에서는 구수한 국물이 끓는 정겨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주문하셨고 저는 제육볶음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가 뚝배기에 담겨 나왔고 그 주변에는 잘게 썬 부추, 김치, 오징어젓, 콩나물 무침 등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거 미국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야 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구수한 국물 속에는 감자, 호박, 두부가 넉넉하게 들어있었고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음식은 잡채였습니다. 어떤 날은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으로 내어주셨는데 쫀득한 당면 사이로 고기와 채소의 식감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고 간도 정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잡채는 정말 예술이다. 왜 여기는 무슨 반찬이든 예술이냐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잡채를 한 접시 더 부탁드렸고 아주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버님 입맛에 맞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김치찌개는 아버지에게 약간 맵게 느껴졌지만 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밥 위에 찌개를 얹어 계속 드셨습니다. 이건 약간 중독성이 있는 맛이야.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먹게 돼 라고 하시더니 결국 나중에는 김치찌개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신기하고 귀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 나라의 음식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인 아주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아시자 특별히 직접 담근 김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인심에 감동한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라고 되뇌셨습니다. 치료 당일이 되자 아버지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침착해 보이셨습니다. 시술은 안전하게 마무리되었고 조 박사님은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반응과 주의 사항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이틀 동안 병원 근처 숙소에 머물렀는데 저는 거의 몇 시간 강역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해졌어. 어제까지는 차가웠는데 오늘은 혈액이 순환되는 게 진짜 느껴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진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빠른 회복의 속도였으며 아버지 역시 스스로 느끼는 신체의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점차 더 활기차고 밝아지셨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 나라가 단순히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진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무언가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정성창의과 배려가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의 얼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생기가 넘쳤고 표정에서도 피곤함보다는 안도감과 평온함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의 치료가 아버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희는 근처에 있는 전통 한정식집을 방문했습니다.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조용하고 단아한 식당이었고 식사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과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에 아버지도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고 하시며 사진까지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잇몸이 아파서 씹는 것이 힘들어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몇 년 전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치과 보철물이 헐거워진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셨지만 저는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치과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분이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편하신가 보네요.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제안하는 일은 미국에서는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분은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근처 치과를 검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진료가 가능한지 여쭈어 볼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며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희를 돕고자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희를 직접 치과 앞까지 안내해 주시고는 잘 치료받으세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수호천사 같았다고 표현한다면 과장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치과에 도착하자 접수부터 진료 과정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았으면 진료 예약을 잡는 데만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서류 한 장 작성하고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고 따뜻한 어투로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고 치료는 매우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치료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동일한 처치를 받았을 때는 수백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여기서는 그 금액의 절반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스트레스 없이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버트 박사님은 치료를 마친 후 치과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친절하고 꼼꼼하며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저희를 도와준 그 식당 앞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된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뛰어난 기술력이나 잘 갖춰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깃든 정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아빠가 여기까지 그토록 오고 싶어 하셨는지.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의사로서 내가 내린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를 울컥함이 차올랐습니다. 단지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왔던 여정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삶의 방식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분주한 차량 소음과 골목길에서 울리는 자전거 벨소리가 왠지 모르게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도시의 공기마저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박사님은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조병수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차림을 한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걸음걸이에서도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넥타이를 매는 손길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 양복이 좀 헐렁했는데 이제는 딱 맞는 것 같지 않니? 라며 웃으셨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조 박사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최신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며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의 경과도 매우 좋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지만 간절하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투석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까요? 조 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고 2차 시술을 위해 다시 오시면 훨씬 더 호전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스스로도 잘 아시겠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니까요. 아버지는 박사님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함을 표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또다시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을 다시 한번 응시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내 인생의 선물 같았어. 단지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살려낸 느낌이야. 그 말씀에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분이 치료받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이런 통찰을 내놓다니요. 저는 그 순간 이 여정이 단순히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로버트 박사님은 이곳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아버지는 한국의 풍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고속도로, 잘 정비된 도심,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되뇌셨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기술적인 발전도 놀랍지만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워. 비행기 탑승 직전 공항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라고만 여겼던 한국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정서와 철학을 만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넘어 삶 자체를 함께 돌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혼자 외출하여 서울 북촌을 산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한옥들.
그 안에서 전통차를 즐기던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양성이 일상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을 영상 콘텐츠로 기록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케팅 업계에서 수많은 브랜드의 스토리를 다루어 왔고 그럴듯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험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캠페인이 아니라 제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였고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짜 사명감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제 감정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아버지와 함께 서울 종로 근처의 전통 찻집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찻집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옥 구조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고 문을 열자 종소리처럼 맑고 청가한 차향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반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나를 단순한 환자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존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나라였다는 리뷰나 관광 명소를 담는 영상을 넘어서 한 개인의 생명과 감정,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적 정서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의 친절한 응대 절차, 대기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진료 시스템,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치료 비용의 합리성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병원 외부에서 느꼈던 따뜻한 인심 역시 영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식당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김치, 치과를 안내해준 낯선 남성의 배려, 그리고 길을 헤맬 때 도움을 주었던 지하철 역무원까지. 저는 이것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보여주는 공동체적 정서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일화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거나 브이로그 영상 중간중간에 내레이션으로 삽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경험은 아버지와 함께 참여했던 건강식품 박람회였습니다. 조 박사님의 추천으로 방문했던 이 행사에서 한국의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과 웰빙 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작은 박람회에서 한국의 건강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체를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철학이 스며 있는 제품들이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영상에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귀국하면 우리 회사 내부 회의에서 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 시리즈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나라, 한국 우리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의료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지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저 사라와 로버트 박사의 여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맡은 일의 본질과 사명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 박사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이번 여정은 너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은 아빠를 다시 살아나게 해준 곳이고,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을 가르쳐준 나라예요. 하늘 위로 힘차게 솟아오른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북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할 때,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의 2차 치료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나 치료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준 따뜻하고 정숙한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을 저의 두 번째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곧바로 회사에 복귀하여 영상 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았던 자료와 촬영 영상, 그리고 직접 작성한 인터뷰 원고를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자신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너무나도 간절히 전하고 싶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밀려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편집을 완료한 뒤, 이 한국이 우리 아버지를 살렸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몇몇 동료들, 그리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공유했는데 영상이 게시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도 아버지 치료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런 곳이라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영상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을 향한 딸의 진심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온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와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공유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해외 의료 전문 채널들에서도 협력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업무만 하던 편집 디자이너가 저에게 다가와 정말 멋졌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병이 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을 때 저는 정말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번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네. 이 시리즈를 꼭 이어나가자고 독려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의 나라 한국 시리즈가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와 조병수 박사님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매일 수많은 국가의 환자 가족들로부터 문의 메일이 수십 통씩 쌓였으며 심지어 일본,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의 의료 콘텐츠 제작자들이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와서 한국 의료 관광을 소개하는 공식 행사에 초청받았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저와 아버지의 경험을 직접 청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라는 제 연설에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로버트 박사님의 변화였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메일을 통해 직접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하나의 진심 어린 질문에 직접 답장을 보내셨고, 이렇게라도 내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아 라며 다시 진료를 시작하실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한 기록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회복을 증언했고 인간의 가능성과 선택의 중요성을 입증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때 게시했던 영상 댓글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그 댓글들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연과 공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들이 다시금 저에게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콘텐츠 디렉터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 나라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곧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로버트 박사님의 2차 치료를 함께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상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영상 콘텐츠로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정칭 또는 치유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저희의 다음 치유 여정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